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시원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실 때 혹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전기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쓰는 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육지에 발전소를 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과 경제학자들은 아주 기발한 곳으로 눈을 돌렸죠. 바로 아무런 방해물 없이 강한 바람이 쌩쌩 부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은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 거칠고 깊은 바다를 정복해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바다의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부탁드려 볼게요. 육지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머나먼 바다 한가운데에 수십 층 빌딩 높이의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둥둥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그곳에서 이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이고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먼 바다 한가운데서 만든 전기를 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사는 도시의 아파트까지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데이터를 쓰듯이 전기를 와이파이로 슝 하고 무선으로 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전기를 육지로 무사히 배달하는 게 엄청난 숙제인 셈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조 원대 경제시장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용어가 한자라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워터파크나 수영장 가서 커다란 튜브 타보셨죠? 발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물속이라도 튜브만 있으면 우리는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떨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부유식 해상풍력이 딱 이 원리입니다. 발전기를 바다 밑바닥 땅에다가 단단히 박아놓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둥둥 뜨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심이 수백 미터로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훨씬 자주고 강력하게 부니까 전기도 훨씬 더 많이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인 겁니다. 자, 그럼 기존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주로 고정식 해상풍력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건 바다 밑바닥에 기둥을 쿵쿵 박아서 발전기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마당에 나무를 깊게 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수심이 얕은 바다, 즉 해안가 근처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땅값이 비싼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부유식 해상풍력은 다릅니다. 튜브처럼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깊고 먼 바다로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야말로 에너지의 신대륙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장점만 있는 완벽한 기술은 없겠죠. 부유식 해상풍력에는 진짜 치명적이고 골치 아픈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전기가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파도가 치고 조류가 흐를 때마다 발전기 전체가 위아래 양옆으로 끊임없이 꿀렁꿀렁 움직인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이렇게 하루 종일 춤을 추면 육지로 전기를 보내려고 연결해둔 전선이 어떻게 될까요? 네, 버티지 못하고 툭 끊어질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엄청난 골칫거리를 단번에 해결해줄 우리의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입니다. 저는 이걸 바다를 정복하는 마법의 방패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매일 쓰는 스마트폰 충전기 케이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폰을 쓰면서 침대에서 케이블을 이리저리 구부리고 실수로 확 당기기도 하다 보면 어느새 케이블 끝이 피복이 벗겨지거나 단선돼서 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얇은 충전기 선도 사람 손에 며칠 만에 쉽게 망가지는데 수백 톤의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집채만한 전선은 어떨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은 아무리 심하게 구부러지고 파도에 이리저리 휘둘려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치 헐크의 바지처럼 끈질기고 강력한 슈퍼 케이블입니다. 이 마법 같은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케이블은 둥둥 떠서 춤추는 발전기와 바다 밑바닥에 조용히 깔린 송전망을 이어주는 말 그대로 생명선이자 핏줄 역할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쉴 틈 없이 반복되는 굽힘을 견뎌내야 하고요. 팽팽하게 확 당겨졌다가 다시 느슨해지는 엄청난 장력의 변화도 다 버텨내야 해요. 거기에 소금물 부식까지 견뎌야 하니 정말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죠. 그렇다 보니 이 기술을 개발하고 만드는 건 경제학적으로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다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초고압 다이내믹 케이블 기술을 제대로 가진 회사는 극소수, 유럽의 전통 강자들을 제외하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LS전선이라는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이 어마어마한 기술 장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독점적인 무기를 장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전선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고 해서 그 거대한 바다 위 발전소 단지가 뚝딱하고 저절로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다 위에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짓는 건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양복 입은 회사원들이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는 지루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오른 두 거인이 손을 맞잡은 그야말로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서사시적인 동맹의 순간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최강자인 LS전선이 발전소 설계의 또 다른 세계적 능력자인 한국전력기술과 전격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함께 따내자며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한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쓰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 20이 되는 마법 말입니다. 이 두 회사가 만났을 때 그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방금 우리가 푹 빠져서 살펴본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 기술의 달인 LS전선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핏줄을 만든다면 파트너인 한국전력기술은 대체 무엇을 할까요? 이분들은 육상이나 해상에 발전소를 지으며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온 EPC의 달인들입니다. EPC라는 건 설계, 부품 조달, 시공의 앞글자를 딴 경제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거대한 발전소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획하고 짓는 종합 마스터 플래너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거친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기가 흐르는 전체 길을 기가 막히게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최고의 부품을 만드는 장인과 최고의 밑그림을 그리는 천재 설계자가 드디어 한 팀이 된 겁니다. 이 두 거인은 뭉치자마자 설계, 연계, 협력 모델이라는 아주 똑똑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번듯한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도면을 그리는 건축가랑 실제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서로 카톡 한 번 안 하고 각자 자기 일만 하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딱 만나서 조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 크기도 안 맞고 문은 열리지도 않는 완전 엉망진창인 집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다 뜯어 고치려면 돈과 시간도 엄청나게 깨지겠죠. 이들이 말하는 협력 모델은 바로 그런 바보 같은 비용 낭비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도면을 그리는 극초기 단계부터 LS전선과 한국전력기술이 딱 붙어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 조류가 너무 세니까 우리 케이블은 이쪽 각도로 안전하게 설계합시다. 그럼 전체 전력망은 그 케이블에 맞춰서 이렇게 짤게요 하면서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깨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비용은 싹 줄이고 효율은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LS전선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죠. 부유식 해상풍력은 설계 단계 참여가 수주를 좌우한다. 여러분, 여기서 수주라는 건 쉽게 말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들에 물리치고 우리가 이 일거리 따냈어, 달러 벌어올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수백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초대형 일거리를 따내려면 무조건 남들보다 앞서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설계 단계부터 최고의 부품 회사가 참여해서 완벽한 밑그림을 제시하면 해외 큰손 고객들, 즉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한국 팀은 처음부터 리스크 하나 없이 완벽한 계획이 다 있구나 하고 믿고 수조 원짜리 공사를 시원하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초반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비밀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거대한 그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 연결해서 볼까요? 이 어벤져스 팀의 최종 목표는 바로 턴키 솔루션의 완성입니다. 뉴스에서 턴키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고요? 아주 비싸고 맛있는 고급 식당의 풀코스 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손님이 에피타이저 먹으러 A 식당 가고 메인 요리 먹으러 B 식당 가고 디저트 먹으러 C 식당으로 옮겨 다니려면 너무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그냥 좋은 자리에 딱 앉아만 있으면 주방장이 알아서 완벽한 코스 요리를 순서대로 싹 내어주는 게 훨씬 편하고 만족스럽겠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VIP 고객들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해저 케이블 제조, 바다 밑에 그걸 깔아주는 시공,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고쳐주는 유지보수까지.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싹 다 알아서 해주는 능력 있는 팀을 원합니다. LS전선은 시공 능력을 갖춘 자회사 LS 마린솔루션, 그리고 설계 마스터인 한국전력기술과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이 완벽한 풀코스 정식을 대접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깊은 바다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과 경제의 미래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타고 나다기도 무서운 거친 파도와 깊은 수심이라는 장애물에 불과했던 심해가 이제는 한계를 극복한 놀라운 기술 덕분에 인류에게 무한한 성정 에너지를 공급해줄 황금빛 보물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마스터와 슈퍼 케이블의 달인이 결성한 한국의 이 든든한 바다의 어벤져스 팀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과연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그려지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깨끗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인 경제의 미래가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부터 힘차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혁명의 파도가 앞으로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거대하고 신나는 새로운 테마파크로 탐험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테마파크에는요,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가는 익숙한 브랜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유통 브랜드 K유통 놀이터죠. 중학교 2학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보던 그 과자, 아이스크림, 떡볶이 간판들이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나오는 낯선 외국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진짜 신기하겠죠?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K유통의 신흥격전지로 떠오른 이 흥미로운 나라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편의점이 가장 많이 있는 외국은 과연 어디일까요? 뭐 미국? 아니면 가깝고 사람 많은 중국이나 일본? 머릿속으로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네, 놀랍게도 바로 몽골입니다. 다들 예상하셨나요? 몽골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끝없이 펼쳐진 사막, 푸른 초원, 막 말 타고 달리는 유목민들.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운 칭기즈칸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지금 몽골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번쩍번쩍한 한국 편의점이랑 유통 브랜드들이 골목마다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야말로 K 브랜드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대한 비밀 놀이터가 된 거죠. 교과서 속 옛날 모습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한국의 거리가 몽골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슬라이드에 엄청난 숫자가 하나 보이시죠? 6억 6,04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몽골에 물건을 내다 팔 걸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이 금액이 한 2억 7천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단 5년 만에 2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국가 간 무역에서 수출액이 5년 만에 2배가 된다? 이건 진짜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스피드입니다. 도대체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우리 물건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하필 몽골일까요? 바로 아주 젊은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몽골은 원래 바다도 없는 내륙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기회의 땅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나이에 있습니다. 몽골 인구가 다 합쳐서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무려 60%,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34세 이하의 아주 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새롭고 트렌디한 거 좋아하고 유행에 엄청 민감한 청년들이 나라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젊은 놀이터인 셈입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 같은 K 컨텐츠가 여기서 완전 초대박이 난 거예요. 몽골 친구들도 여러분처럼 유튜브 브이로그 엄청 보거든요. 한국 아이돌이 영상에서 무슨 과자를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몽골 마트에서 그 과자가 동인하는 겁니다. 드라마 여주인공의 바른 립스틱 나도 똑같이 바르고 싶어지는 거죠.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딱 나오는데요. 한국산 스낵은 1년 만에 무려 40%, 밥도둑 조미김은 38%나 쑥쑥 올랐고요. 라면도 8% 늘었습니다. 화장품은 더해요. 2023년에 3,100만 달러에서 2025년엔 4,500만 달러까지 뛸 전망이거든요. K 컨텐츠를 향한 찐사랑이 그대로 K푸드랑 뷰티 매출로 빵 터진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K 편의점의 점령, 테마파크 최고의 놀이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몽골 테마파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트랙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학교 끝나고 매일 방앗간처럼 들르는 곳, 한국 편의점입니다. 자, 지금 몽골 땅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거대한 탑을 한번 볼까요? 먼저 2018년에 일찌감치 들어간 CU가 무려 556개 매장을 쫙 깔아놨고요. 그 뒤를 바짝 쫓아서 2021년에 들어간 GS25도 순식간에 292개나 문을 열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 벌써 800개가 넘어요. 진짜 며칠에 하나씩 뚝딱뚝딱 새 편의점에 신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라이벌이 테마파크 안에서 누가 더 멋진 롤러코스터를 만드나 경쟁하듯이 아주 불꽃 튀게 점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몽골의 젊은 친구들한테 한국 편의점은요, 그냥 목마를 때 음료수 하나 띡 사서 나오는 그런 밋밋한 슈퍼마켓이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한테 편의점은 엄청 힙하고 세련된 레스토랑이자 아지트예요.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서 한국식 떡볶이 보글보글 끓여 먹고 즉석에서 김밥도 까먹으면서 수다 떠는 말 그대로 2030 세대의 핵심 식문화 공간으로 완전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노는 그 꿀잼을 지구 반대편 몽골 학생들도 지금 똑같이 열광하며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마트부터 맥주까지 유통국가대표 2군의 등판을 살펴볼게요. 자, 앞서 본 편의점들이 이 테마파크의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놨다면요. 이제는 마트나 빵집, 카페 같은 이른바 국가대표 2군 선수들이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놀이터를 독꿀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마스터 플랜을 한번 쭉 볼까요? 마트에서 직접 기획해서 가성비 좋게 뽑아내는 PB 상품, 노브랜드 다들 아시죠? 이마트가 몽골 현지 기업이랑 손을 딱 잡고 원래 이마트 매장 안에 있던 노브랜드를 아예 밖으로 꺼내서 독립 매장으로 올해 3곳을 엽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2028년까지 15개, 10년 안에는 무려 50개까지 팍팍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수많은 매장들의 물건을 안 끊기게 대주려고 거대한 보급기지인 전용 물류 클러스터까지 짓겠다는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밥 먹었으면 당연히 디저트 배는 따로 채워야죠. 베이커리랑 커피 쪽도 장난이 아닙니다. 뚜레쥬르는 2016년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매장을 24개나 열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팔아치운 케이크만 무려 17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가성비 커피로 유명한 메가 MGC 커피도 2024년 5월에 몽골에 처음 딱 상륙하더니 불과 2년여 만에 8호점까지 초고속으로 매장을 늘려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빵 하나, 커피 한 잔 파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특유의 세련된 베이커리 문화, 그 힙한 카페 경험 자체를 몽골에 그대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어트랙션도 빠질 수 없죠. 2024년에 몽골에 들어간 롯데 칠성 음료의 크래쉬 맥주, 이거 완전 대박났습니다. 몽골 현지 편의점이랑 마트 같은 데 무려 2,000곳이 넘게 깔리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활약을 했냐면요. 작년에 몽골로 수출한 맥주 금액이 전년 대비 90%나 껑충 뛰었고요. 몽골이라는 딱 한 나라에서 이렇게 빵 터져준 덕분에 이 회사의 전체 글로벌 맥주 수출 실적까지 40%나 멱살 잡고 끌어올려버리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미래, 이곳이 단순한 놀이터, 그 이상인 이유를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편의점부터 마트, 빵, 맥주까지 우리 K브랜드들이 어떻게 몽골을 씹어먹고 있는지 쫙 보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의존도 낮추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덩치가 엄청 큰 중국 시장에만 너무 많이 기댔어요. 근데 여러분, 반에서 단짝 친구가 딱 한 명뿐인데 그 친구랑 크게 싸우면 어떻게 되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엄청 막막하잖아요. 나라 경제도 똑같거든요. 한 나라에만 올인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빵 터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크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같이 새롭고 든든한 글로벌 친구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두면 한 친구랑 잠깐 삐걱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위험을 아주 똑똑하게 분산시킨 겁니다. 앞으로 몽골에서 한국 브랜드들끼리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긴 하겠지만요. 이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맷집을 키우는 아주 훌륭한 훈련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K 유통 브랜드들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거대하고 신나는 테마파크로 싹 바꿔놓았는지 같이 탐험해봤습니다. 젊은 인구 파워 그리고 K 콘텐츠의 힘이 딱 합쳐지니까 우리 동네 편의점과 마트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정성스럽게 뚝딱뚝딱 지어 올린 이 몽골 테마파크에서 다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쏙 훔쳐갈 새로운 브랜드는 과연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학원 끝나고 사 먹은 그 새로운 떡볶이집일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길거리 옷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제의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조금 생기셨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흥미진진한 글로벌 K 유통의 다음 시즌을 아주 날카롭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나 제약 기사 보실 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용어도 너무 어렵고 영어도 잔뜩 섞여 있어서 그냥 휙 넘기기 일쑤였잖아요, 그쵸?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요. 앞으로 제약이나 바이오 뉴스가 마치 월드컵이나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처럼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펼치는 거대한 메이저리그 도전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약업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ASCO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인 임상 데이터, 그리고 자랑스러운 K바이오 출전 선수들과 그들의 발표 방식,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인 빅들까지 경제나 제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아예 없으셔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딱 5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제약업계의 월드컵이죠. ASCO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가오는 5월 말에요. 미국 시카고에서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이 총출동합니다. 바로 ASCO, 그러니까 미국 임상종양학회 때문인데요.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네, 이 복잡한 이름은 그냥 잊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암 치료제 월드컵, 이자 글로벌 제약업계의 초대형 이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아는 유럽 축구에도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엄청난 부자 구단들이 있잖아요. 제약업계에도 자본력이랑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라는 거대 구단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구단들의 스카우터들이 어디 쓸만한 신약 후보 없나? 하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모여드는 최고, 최대 쇼케이스가 바로 이 ASCO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이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무기, 임상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과거와 현재, 스카우터들이 선수를 고르는 기준이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단순히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좋았어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빅파마들이 지갑을 팍팍 열고 투자를 하곤 했거든요. 완전 아이디어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수많은 실패를 맛본 현재는 아예 판도가 다릅니다. 그래, 아이디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한테 테스트해본 성적표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람에게 적용해서 철저하게 증명해낸 임상 데이터, 즉 확실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없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냉혹한 시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이런 깐깐한 시장에 당당히 임상 데이터라는 성적표를 들고 나선 도전자들, K바이오 국가대표팀의 출전입니다. 네 번째, 이 국가대표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포스터와 구두 발표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엄청난 대회에서 스카우터들에게 내 성적표를 어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포스터 발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대한 컨벤셔널 복도에다가 우리 약의 상세한 스탯, 그러니까 전술보드 같은 걸 딱 걸어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뮤논시아는 그 까다롭다는 3중 음성 유방암과의 격역 성적을, 그리고 튜움바이오와 ST큐브 역시 각자의 암세포랑 치열하게 싸운 데이터를 포스터로 당당히 뽐내고 있죠. 반면에 구두 발표는요, 아예 메인 스테이지 한가운데 올라가서 마이크를 꽉 잡고 자기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직접 생중계하는 겁니다. 우리 K바이오 선수들 중에서는 바이젠셀과 신라젠이 바로 이 메인 무대에서 임상 결과를 멋지게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숫자 1인데요. 보통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뉘거든요. 여기서 1상은 약간 신인 드래프트 수준이고 3상쯤 돼야 1군 실전 무대 느낌이 납니다. 근데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은요. 겨우 1상 데이터,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졸업한 누키의 훈련 영상만 가지고 이 메인 스테이지 구두 발표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메이저리그 감독들이 고졸신이 훈련하는 거 딱 한 번 보고 야, 얘 당장 올스타전 중앙무대에 세워 한 거랑 똑같은 엄청난 쾌거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표죠. 바로 빅딜, 라이센스 아웃과 인수합병입니다. 경제 뉴스 보면 라이센스 아웃이니 M&A니 이런 어려운 말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스포츠에 대입해보면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라이센스 아웃은요, 쉽게 말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챙기고 명문 구단으로 스카우트 되는 거랑 똑같아요. 거대 빅파마한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넘기는 대신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랑 수수료를 받는 초대한 계약이죠. 그리고 M&A, 인수합병은요, 거대 구단이 우리 기업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아예 팀을 통째로 서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둘 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 입성이 확정되는 그야말로 초대형 잭팟을 터뜨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3단계 성공 방정식을 통해 한번 볼까요? 스텝 1. ASCO 같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무대에서 철저하게 오직 데이터로 실력을 입증합니다. 스텝 2. 이 데이터를 보고 침을 흘리는 빅파마들과 라이센스 아웃 같은 굵직한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이 빅파마들이 가진 막강한 자본력이랑 전 세계 구석구석 퍼져 있는 유통망을 타고 드디어 우리 약이 글로벌 시장에 상용화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회사 하나의 운명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완벽한 3단계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업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은 이번 대회를 두고 단순히 우리 기술력 이만큼 좋아요 하고 공개하는 걸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M&A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이 나가는 단순한 과학 경진대회가 절대 아니에요. 수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오가고 나아가 전 세계로 약을 팔기 위한 그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의 첫 단추라는 점 확실히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성껏 갈고 닦은 임상 데이터라는 성적표. 이걸 손에 꼭 쥐고 꿈의 무대에서는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과연 이 국가대표들이 그 까다롭디 까다로운 스카우터들의 마음을 단숨에 훔치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엄청난 빅딜을 성사시키게 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짚어보신 이 관전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쏟아지는 바이오 경제 뉴스들을 지켜보신다면요. 그 결과가 훨씬 더 짜릿하고 흥미진진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의 제국을 키우거나 도시를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자원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영토를 넓혀가는 뭐 그런 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 앞 매일 지나다니는 우리 동네에서 이 현실판 영토 확장 게임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한 거대한 회사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 궁극의 베이스 캠프를 지으려고 하는지 마치 게임에서 하나하나 레벨업 하듯 그 흥미진진한 전략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아니, 그 용가리 치킨 너겟으로 유명한 하림이 갑자기 동네 슈퍼마켓을 통째로 샀습니다. 좀 뜬금없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아는 그 닭고기 파는 하림 그룹 맞아요. 정확히는 하림 계열사인 NS 쇼킹이 주인공인데요. 아니, 거대한 식품 제조사가 도대체 왜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되려고 한 걸까요?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서 마트에 쫙 납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야 할 메인 퀘스트입니다. 무려 1,206억 원. 와,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슈퍼마켓을 사들이는데 쓴 돈입니다. 게임으로 치면요, 그동안 창고에 꾹꾹 모아둔 엄청난 골드를 한 방에 털어서 초고성능 레전더리 아이템을 딱 장착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원래 갖고 있던 빚까지 할인이 떠안기로 했으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1,206억 원보다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도대체 이 슈퍼마켓이 어떤 어마어마한 아이템이길래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골드를 쏟아부은 걸까요? 자, 챕터 1. 왜 하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을까? 사실 하림이 슈퍼마켓 장사를 아예 처음 해보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NS마트라는 걸 운영하다가 14년 전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4년 만에 이 슈퍼마켓 게임에 다시 로그인해서 복귀한 셈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돌아왔는지 그 강력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 엄청난 현질, 아니 투자로 하림이 단숨에 얼마나 레벨업을 했는지 확인해보죠. 현재 매장 수 기준으로 1위가 585개, 2위가 338개거든요. 그리고 3위가 바로 295개를 가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림은 이 인수로 복잡한 튜토리얼이나 노가다 다 건너뛰고 곧바로 이 바닥의 탑3 랭커로 수직 상승해버린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이 순위를 매긴 SSM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SSM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하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 동네 편의점보다는 크고 물건도 많은데 차 타고 주말에나 날 잡고 가야 하는 엄청 큰 대형마트보다는 우리 집에서 진짜 훨씬 가까운 동네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퇴근길이나 아니면 여러분 학원 끝날 때쯤 신선한 고기나 채소 같은 거 후다닥 사서 집에 가기 너무 좋은 크기와 위치인 거죠.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딱 붙어있는 진짜 백이 핵심 영토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매장들의 위치예요. 이 295개 매장 중에 무려 90%가 수도권이랑 광역시에 싹 다 몰려 있어요. 이게 게임이라면 유저들이 제일 바글바글한 핫플레이스, 맵의 완전 중심지에 내 베이스 캠프가 쫙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많은 알짜배기 땅에 이미 295개의 리스폰 지역을 딱 확보해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림 입장에서는 진짜 침 넘어갈 만큼 탐나는 영토였겠죠. 자, 그럼 챕터 2, 생산부터 배송까지 이어지는 3단 궁극기 콤보입니다. 어른들은 이걸 막 수직 계열화 같은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닭 키우고 고기 가공하는 것부터 그걸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것까지 하림이 원스톱으로 싹 다 해버리겠다는 엄청난 전략이에요. 어떻게 발동되는지 볼까요? 자, 스킬 트리를 좀 봅시다. 1단계, 생산입니다. 하림은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쓱 데워 먹는 간편식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일단 여기서 템을 막 찍어내요. 그 다음 2단계, 물류. 하림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양재동에 엄청나게 거대한 첨단 물류 허브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템들을 싹 모아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3단계가 유통입니다. 양재 허브에서 쫙 분류된 물건들이 아까 말한 295개 동네 베이스 캠프로 곧바로 뿌려지는 거예요. 중간에 남의 손을 안 거치니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는 그야말로 무적 콤보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퀵커머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퀵커머스가 뭐냐? 동네 베이스 캠프에서 여러분 집 현관문까지 로켓 쏘듯이 즉시 배송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솔직히 양재동 큰 물류센터에서 우리 집까지 바로 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물건을 꽉꽉 채워주면 여러분이 앱으로 딱 주문하자마자 동네 매장에서 쓱 출발하니까 진짜 몇십 분 만에 따끈따끈한 저녁거리가 도착하는 겁니다. 이 295개 매장이 도심 속 미니 물류센터가 되는 엄청난 마법이죠. 게다가 이건 파티원 다 같이 레벨업하는 완벽한 윈윈 전략이기도 해요. 원래 NS 홈쇼핑 쪽에 물건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은 주로 온라인이나 TV로만 팔았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진열대에도 자기들 물건을 떡하니 올릴 수 있게 됐고요. 반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만 물건을 대던 회사들은 이제 NS쇼핑의 거대한 온라인망을 타고 전국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거죠. 서로 템을 싹 교환하면서 파티 전체의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챕터 3, 동네 상권을 둘러싼 최종 보스전입니다.
하림이 아주 강력한 콤보를 장착하고 동네로 쳐들어왔지만 사실 이 동네 상권이라는 영토가 이미 엄청난 고인물들이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터거든요. 당장 맞서 싸워야 할 상대들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커머스 거인들. 로켓 배송, 새벽 배송으로 무장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미 우리 집 문 앞을 꽉 잡고 있죠. 두 번째는 편의점. 요즘 편의점 가보면 옛날처럼 과자나 라면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신선한 채소에 고기에 퀄리티 미친 도시락까지 싹 다 팔면서 장보기 수요를 쫙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게다가 기존 랭킹 1, 2위였던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라는 이 작지만 확실한 영토를 차지하려고 지금 완전 배틀로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물건을 판 홈플러스의 움직임인데요.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부문을 하림에 딱 넘기고 나서 지금 기존의 커다란 대형마트들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전국 104개 마트 중에 성적이 살짝 아쉬운 37개는 잠시 영업을 멈추고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나머지 67개 매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로 한 거죠. 이거 완전 게임에서 불필요한 스킬트리 초기화하고 핵심 스킬에만 포인트 몰빵해서 공격력 극대화하는 스탯 재분배랑 똑같지 않나요? 홈플러스도 살아남으려고 진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NS홈쇼핑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식품 전문성과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거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게임에 비유했던 그 전략, 즉 맛있는 음식을 쩍쩍 뽑아내는 전문성이랑 동네 곳골에 깔린 매장이라는 유통 역량을 합쳐서 온오프라인을 다 씹어먹는 지배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전략이 이 한 문장에 싹 다 들어있네요. 자, 이 피 튀기는 동네 상권 배틀로얄, 과연 하림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1,206억 원을 태워서 장착한 295개의 동네 베이스 캠프, 그리고 생산부터 배달까지 쫙 이어지는 이 3단 궁극기 콤보가 과연 이커머스와 편의점 같은 고인물들을 뚫고 통할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하림이 이 점포망을 얼마나 빠르고 찰떡같이 자기들 거점으로 재편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집 앞 슈퍼마켓 간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신기한 물건들이 쿡쿡 들어오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현실 경제는 솔직히 그 어떤 게임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돈이 보이고 세상이 재미있어지는 오늘의 경제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에 경제 기사나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거 보시면 와, 숫자도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어인가 싶으셨던 적 꽤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싹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기업 실적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봤던 학생 성적표라고 딱 생각하고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적표를 꼼꼼히 매겨볼 학생은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이 학생이 과연 이번 1분기라는 중간고사에서 얼마나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화면에 아주 커다랗게 70.6%라는 숫자가 띄어져 있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6%나 껑충 뛰었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영업이익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쳤을 때 물건 떼어오는 재료비 빼고 가게 월세 내고 알바생 월급 주고 이렇게 나갈 돈 다 빼고 내 손에 진짜로 쥐게 된 순수한 용돈, 바로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만 원을 남겼던 학생이 올해는 무려 1만 7천 원 이상을 남겼다는 엄청난 상승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을 도대체 어떤 과목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길래 전체 성적이 쑥쑥 올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성적표 목차입니다. 전체 성적과 A+를 받은 과목, 해외에서 대박난 베트남 성적, 눈에 띄게 성적이 오른 과목, 그리고 반대로 보충학습이 필요한 아쉬운 부분과 앞으로의 학습 계획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전체 성적과 A+ 과목입니다. 롯데쇼핑 학급에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백화점 부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마진 패션인데요. 마진이라는 건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나한테 남는 이익을 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000원짜리 지우개를 팔아서 100원이 남는 것과 10만 원짜리 고급 외투를 팔아서 3만 원이 남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파시겠어요? 당연히 외투를 팔았을 때 우리 집 돼지 저금통이 훨씬 빠르고 두둑하게 채워지겠죠. 백화점에서는 바로 이렇게 옷 한 벌을 팔아도 회사에 짭짤하게 이익을 남겨주는 고마진 패션 상품들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런 똑똑한 전략 덕분에 백화점 부문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7.1%나 껑충 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명동 본점 매출 비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23%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꽉 채워주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 10명 중에 2~3명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외국인들의 씀씀이가 2배 이상 훌쩍 늘어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이 큰손 VIP 외국인 관광객들이 팍팍 지갑을 열어주면서 롯데쇼핑의 성적표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준 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내국인 쇼핑객들이 활약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명동 본점, 잠실점, 그리고 부산 본점 같은 큼직큼직한 대형 지점들이 마치 학부 대표 스포츠팀의 주장들처럼 앞장서서 전체 성과를 힘차게 이끌었습니다. 이 대형 점포들의 국내 매출이 작년보다 19%나 오르면서 백화점이라는 과목의 A+ 성적을 완벽하게 굳혀주었거든요. 진짜 칭찬 도장을 100개쯤 찍어줘도 모자랄 훌륭한 실적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바다 건너 아시아 지역에서 터진 놀라운 성과, 바로 베트남 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백화점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인도네시아도 7%라는 꽤 준수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의 숫자가 단연 압도적이죠. 무려 28%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요즘 젊은 인구도 엄청 많고 경제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는 나라거든요. 롯데쇼핑은 이 베트남 시장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를 착착 진행했는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하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베트남에서의 대성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쇼핑몰 딱 한 곳에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단 석 달 동안에만 4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쇼핑몰 하나가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 하노이 점포 덕분에 해외 사업 전체의 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268%나 뛰어 올랐으니까요. 이 정도면 해외에서 제대로 잭팟을 터뜨렸다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겠죠? 세 번째로 볼 과목은 가장 많이 발전했어요 상을 줘야 할 것 같은 부문입니다. 과거의 슬럼프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 홈쇼핑과 영화관 사업입니다. 이 두 과목의 1분기 결과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적 향상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선 롯데홈쇼핑은 영업이익이 264억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18.6%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무작정 물건을 많이 팔기보다는 뷰티 상품이나 건강식품처럼 딱 하나를 팔아도 이문이 많이 남는 이른바 돈 되는 상품 위주로 체질을 확 바꾼 전략이 기가 막히게 통했던 겁니다. 게다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컬처웍스도 한번 보세요. 요즘 극장산업 진짜 힘들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런데 1분기에 개봉했던 특정 한국 영화들이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관람객이 49%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뼈아픈 손실을 보던 상태에서 탈출해 79억 원이라는 흑자, 즉 이익을 내는 상태로 아주 멋지게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성적표에는 늘 A+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충학습이 꼭 필요한 아픈 손가락 부문들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엄청나게 칭찬했던 홈쇼핑과 극장 사업이 돈을 버는 흑자를 기록했다면 안타깝게도 가전제품을 파는 롯데 하이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오는 여전히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자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보다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롯데온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 부문은 열심히 수익성을 고치고 다듬어서 적자 폭을 작년보다 27억 원 정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58억 원이라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롯데 하이마트의 상황이 참 아쉬운데요. 무려 147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손실폭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가전제품이 안 팔렸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사 가시는 분들 많이 줄었죠?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크고 비싼 TV나 새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확 바꿀 텐데 그럴 일이 줄어든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전제품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밖에요.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환경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난 셈입니다. 자, 어느덧 5번째 순서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다음 학기 계획이 철저한 수업이죠. 롯데쇼핑의 향후 학습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전략을 아주 알기 쉽게 3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단계, 잘하는 걸 더 잘하자 전략입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의 매력을 듬뿍 담은 상품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품질 좋고 저렴하게 잘 만든 PB 상품들을 팍팍 밀어줄 계획입니다. 다음 2단계는 영국의 세계적인 물류기업 오카도와 손을 잡고 부산에 최첨단 스마트 물류센터를 여는 건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선한 파나 두부 같은 걸 주문하면 로봇들이 알아서 척척 분류해서 우리 집 앞까지 초고속으로 배송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꽉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아까 잭팟이 터졌다고 했던 베트남 시장, 그곳의 기존 점포들을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새 단장해서 해외에서의 달콤한 성공을 2배, 3배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계획들은 이 한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전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임재철 재무본부장의 공식 발언인데요. 풀어보자면 국내 사업에서는 우리의 진짜 뼈대와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키우고 바다 건너 해외 사업은 공격적으로 팍팍 넓혀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쑥쑥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죠. 이번 1분기의 놀라운 성적표가 그냥 운이 좋아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체질을 바꾸고 노력한 결과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롯데쇼핑의 1분기 실적이라는 거대한 성적표를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딱딱하고 복잡할 줄만 알았던 경제 뉴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 그리고 흥미진진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소비와 고마진 상품으로 완벽한 A+를 받아낸 백화점부터 베트남에서의 눈부신 대활약 그리고 여전히 극복해야만 하는 적자 사업의 숙제들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과연 롯데쇼핑이 야심차게 세운 이 학습 계획들은 다음 분기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의 다음 중간고사 성적표는 여전히 화려한 A+로 가득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세상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쑥쑥 키워줄 아주 흥미로운 해설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하이스코어, 즉 최고 기록을 깼을 때 엄청난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의 경제에서도 이 하이스코어를 빵빵 터뜨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게임회사 펄어비스인데요. 단 하나의 신작 게임 덕분에 회사의 지갑이 역대급으로 두둑해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알아볼 핵심 자료들 바로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도대체 어떻게 회사의 경제적 최고점을 찍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72%? 와,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이 엄청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펄어비스의 2026년 1분기 예상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무려 272%나 껑충 뜰 거라는 증권가의 놀라운 전망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받는 한 달 용돈이 갑자기 2.7배 이상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엄청난 일이죠? 회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로켓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새롭게 출시된 게임 붉은 사막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과거 펄어비스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즉 종전의 하이스코어는 2019년 1분기에 기록했던 매출 1,308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2026년 1분기 예상치는 어떨까요? 무려 매출 3,119억 원에 순수하게 남긴 이익인 영업이익만 1,43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와, 이건 뭐 과거에 자기가 세웠던 엄청난 기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클리어의 메인 퀘스트 5가지 빠르게 살펴보고 갈게요. 1번, 어마어마한 신기록의 탄생부터. 2번, 빛보다 빠른 판매 속도. 3번, 세일 없는 진짜 수익. 4번, 혹평을 호평으로 바꾼 마법. 그리고 마지막 5번, 붉은 사막의 다음 레벨까지. 이 퀘스트들을 모두 깨고 나면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눈도 훌쩍 자라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바로 깨러 가볼까요? 첫 번째 퀘스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신기록의 탄생. 이 모든 대박의 주인공인 붉은 사막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팬데믹의 위기들을 꿋꿋하게 극복하며 탄생한 엄청난 스케일의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IP, 즉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붉은 사막은 그냥 한 번 팔고 끝나는 일회용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죠. 마블의 아이언맨이나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름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주는 거대한 핵심 브랜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검은 사막이라는 IP로 크게 성공했던 펄어비스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회사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새로운 심장, 붉은 사막이라는 막강한 IP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퀘스트로 넘어갈게요. 비즈니스 승패의 결정적 열쇠, 빛보다 빠른 판매 속도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쌓여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동네에 전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빵집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한 달 만에 빵이 500만 개나 팔렸다면 어떨까요? 사장님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겠죠. 붉은 사막의 로켓 같은 판매 속도가 딱 이렇습니다. 전 세계 출시 첫날에만 무려 2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러더니 4일 만에 300만 장, 12일 만에 400만 장을 넘어서고 고작 26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사가 만든 패키지 게임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500만 장이 팔렸다는 건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고 놀라운 속도랍니다. 세 번째 퀘스트입니다. 세일 없는 진짜 수익.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가격 방어라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은 한정판 운동화가 있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평생 세일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게임들은 보통 출시되고 2달에서 4달 정도가 지나면 인기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서 판매량을 유지하려고 할인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붉은 사막은 첫 달에 이미 500만 장이나 팔아치울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당분간 할인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버는 돈, 즉 평균 판매 단가가 높게 유지되겠죠? 결국 회사는 알짜배기 진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퀘스트, 혹평을 호평으로 바꾼 마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에요.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이 국물이 짜다는 지적을 받고 레시피를 완벽하게 고쳐서 미슐랭 별을 받은 것처럼 붉은 사막도 처음 나왔을 땐 좀 고전했습니다. 출시 초기에 게임을 평가하는 메타크리틱에서 78점이라는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았거든요. 조작하기가 어렵고 메뉴 화면이 불편하다는 유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개발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행동에 나서서 무려 7번에 걸쳐 게임을 뜯어고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어요. 특히 5월 1일에는 자그마치 37GB, 이 어마어마한 용량의 대규모 패치를 쏘면서 유저들이 불편해하던 모든 것을 싹 다 고쳐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의 초기 평점이 3.6점이었는데 이 폭풍 같은 업데이트 이후에 4.1점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도 이용자 점수가 급상승하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고요. 소비자들 불만의 귀를 활짝 열고 버그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이 훌륭한 사후 관리가 결국 돌아섰던 유저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게임이 장기적으로 계속 튼튼하게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마법이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붉은 사막의 다음 레벨.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증권가 전문가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초 이 게임이 1년에 한 600만 장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했다가 유저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 연간 800만 장으로 과감하게 전망치를 올려잡았거든요. 이렇게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펄어비스 대표님의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허진영 대표님은 이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장기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 많이 팔았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몇 년이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스테디셀러로 만들겠다는 흔들림 없는 철학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게임이 어떻게 기업의 경제적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역대급 하이스코어를 달성하게 했는지 그 흥미로운 퀘스트들을 모두 함께 클리어해 보았습니다. 핵심 IP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가치부터 로켓 같은 초기 판매량, 세일 없는 가격 방어로 알짜배기 진짜 수익을 내는 법,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까지. 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예측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올해 연말이 딱 되었을 때 이 게임이 달성할 최종 판매량, 스코어는 과연 몇 점을 기록하게 될까요? 오늘 알게 된 경제 지식들을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고 이 흥미진진한 현실 비즈니스 게임의 다음 레벨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다 함께 지켜보자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해설판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